저 며느리 좀 보세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며느리 이 씨가 시어머니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시장에도 우물가에도 어머니, 저거 밭에도 살까요? 어디를 가든 시어머니 등에 엎여 다녔습니다. 저게 무슨 꼴이야?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엎여? 시어머니 박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걸었습니다. 허리는 휘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어머님, 빨리 좀 가세요. 알았다. 며느리 이 씨는 시어머니 등에서 과일을 먹었습니다. 아, 이거 맛있네. 어머님도 어머님도 드실래요? 아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런 못된 며느리를 봤나? 하지만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며느리를 업고 다닐 뿐이었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업고 다니는 겁니까? 며느리 다리가 아픈가? 아닙니다. 멀쩡합니다. 그럼 대체 무슨 이유로? 그날 밤 누군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나 안 엎으시면 비밀을 말할 거예요. 박 씨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알았다. 없겠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협박하는 건가? 아니면 시어머니가 숨긴 비밀이 있는 건가? 며느리를 업고 사는 시어머니. 이 기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황당하고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감동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라도 깊은 산골 마을에 박씨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50 초반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죽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의원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에게는 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18살 된 아들 하나. 남편이 죽은 뒤 박 씨는 아들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밭에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등은 굽어졌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들만 잘 되면 돼. 그렇게 10년을 일했습니다. 논 2마지 길을 샀습니다. 집도 새로 지었습니다. 기와집은 아니었지만 초가집 치고는 제법 괜찮았습니다. 돈도 모았습니다. 항아리에 은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키도 크고 힘도 셌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일 잘하는 젊은이였습니다. 박 씨는 만족했습니다. 이제 장가만 보내면 아들이 28이 되었습니다. 혼인할 나이였습니다. 박 씨는 중매쟁이를 불렀습니다. 좋은 처자 하나 구해주시오. 어떤 처자를 원하십니까? 얼굴은 예쁘고 집안은 괜찮고 성격은 순하고. 중매쟁이는 웃었습니다. 그런 처자는 다들 원하지요. 돈은 넉넉히 드리겠소.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중매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좋은 처자를 찾았습니다. 어디 사는 처자요? 이웃 고을입니다. 집안은 양반가입니다. 박 씨는 놀랐습니다. 양반가라고요? 네, 몰락한 양반이긴 합니다만 얼굴은 어떻습니까? 마을에서 제일 예쁘다고 소문났습니다. 나이는? 23입니다. 박 씨는 흡족했습니다. 그럼 혼례를 잡읍시다. 혼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습니다.
박 씨는 집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마당을 쓸고 방을 닦고 장롱을 정리했습니다. 음식도 장만했습니다. 떡을 쪘습니다. 닭을 잡았습니다. 과일을 샀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아들 장가 가는 날입니다. 많이 오십시오. 본래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마을이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박씨 댁아들이 장가 가는구만. 신부가 양반댁 딸이래. 얼굴이 예쁘다던데? 오후가 되었습니다. 신부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신부가 내렸습니다. 얼굴에는 연지곤지를 찍었습니다. 박 씨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하얀 피부에 큰 눈, 작은 코에 빨간 입술. 신부의 이름은 이 씨였습니다.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절을 올리고 술을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축하했습니다. 잘 어울리는 한 쌍이구만. 아들이 복 받았네. 박 씨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며느리를 얻었구나. 첫날 밤이 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씨가 박 씨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목소리가 곱고 부드러웠습니다. 박 씨는 만족했습니다. 잘 잤다. 너도 잘 잤느냐? 예, 어머님. 오늘부터 살림을 가르쳐 줄 테니 잘 배워라. 예, 어머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씨는 공손했습니다. 말씨도 고왔고 행동도 단정했습니다. 박 씨는 흡족했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첫날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이 씨는 부엌일을 도왔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박 씨는 기뻤습니다. 둘째 날도 괜찮았습니다. 이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밥을 짓고 청소를 했습니다. 박 씨는 만족했습니다. 역시 양반댁 딸이라 그런지 예의가 바르구나.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박 씨가 며느리 방으로 갔습니다. 며느리야, 일어나거라.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며느리야, 네, 어머님. 왜 아직도 누워 있느냐? 해가 중천인데. 이 씨가 이불을 걷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다리가 아파요. 박 씨는 놀랐습니다. 다리가 어디 다쳤느냐? 모르겠어요. 어젯밤부터 갑자기. 박 씨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디 보자. 이불을 걷었습니다. 이 씨의 다리를 살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붓지도 않았고 상처도 없었습니다. 어디가 아프냐? 여기요. 무릎이요. 이 씨가 무릎을 만졌습니다. 움직이면 너무 아파요. 박 씨는 난감했습니다. 의원을 불러야겠구나. 예, 어머님. 박 씨는 마을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왔습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씨의 다리를 살폈습니다. 무릎을 만지고 다리를 움직여보고 한참을 진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박 씨가 물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이 없는데요. 뭐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합니다. 뼈도 이상 없고 근육도 괜찮습니다. 그럼 왜 아픈 겁니까?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혹시 피곤하신가 봅니다. 피곤해서 다리가 아프다고요?
새댁이시니까 긴장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며칠 쉬면 나아질 겁니다. 의원은 약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의원이 며칠 쉬면 낫는데 오늘은 푹 쉬어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 씨는 다시 누웠습니다. 박 씨는 혼자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청소를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야. 괜찮지.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이 씨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아파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요. 박 씨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씨는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박 씨는 다시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다시 진찰했습니다. 역시 이상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글쎄요. 마음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요? 새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의원은 또 돌아갔습니다. 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는 거냐? 열흘째 되는 날, 이 씨가 박 씨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느냐? 저 화장실에 가야 해요. 그럼 가거라. 다리가 아파서 못 가요.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이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업어주시면 안 될까요? 박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업는다고? 하지만 며느리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물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알았다. 박 씨는 며느리를 업었습니다. 이 씨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화장실까지 업어다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곧 나아지겠지. 하지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씨는 여전히 걷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매일 며느리를 업고 다녔습니다. 방에서 화장실로, 화장실에서 부엌으로, 부엌에서 마루로. 박 씨의 허리가 조금씩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박 씨는 매일같이 며느리를 업고 다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며느리 방으로 갔습니다. 며느리야, 일어나거라. 예, 어머님. 이 씨를 등에 업었습니다.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다시 업어서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밥을 먹일 때도 곁에 앉혀 놓았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또 업었습니다. 마루로, 방으로, 다시 화장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며느리를 업고 내렸습니다. 박 씨의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허리는 조금씩 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면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저녁에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참았습니다. 며느리 다리가 나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박 씨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가 방에서 불렀습니다. 어머님, 박 씨는 손을 씻고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머님, 이 씨의 목소리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 밖에 나가고 싶어요. 박 씨는 빨래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밖에. 네, 어머님. 하지만 내 다리가. 이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요.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박 씨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볼 텐데. 어머님이 업어주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답답해요. 석 달 동안 이 방에만 있었어요. 알겠지만 창밖만 보다가 미칠 것 같아요. 제발요, 어머님. 박 씨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너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알았다. 잠깐만 나가자. 이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박 씨는 며느리를 등에 업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무게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을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웃집 안악이 걸어왔습니다.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안악은 박 씨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박씨 댁 며느리를 업고 계신 겁니까? 박 씨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그게 무슨 일이십니까? 며느리 다리가 아파서요. 안악은 이 씨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다리가 아프시다고요? 이 씨는 밝게 웃었습니다. 네, 석 달째 못 걷고 있어요. 어머, 그럼 의원은 보셨어요? 봤는데 원인을 모르겠대요. 안악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안 됐구만요. 하지만 안악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의심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박 씨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그냥 바람 좀 쐬러요. 안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며느리분 빨리 나았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박 씨는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등 뒤에서 안악이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정자가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기 정자로 가요. 알았다. 박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정자로 향했습니다. 정자 아래에는 마을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 씨가 다가가자 할머니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 저게 누구야? 박씨 댁 아니가? 근데 등에 누구를 업고 있네? 박 씨는 정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머니들은 박 씨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박씨 댁, 그게 누구요? 며느리입니다. 며느리를 왜 업고 있소? 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리가 아파서요. 다리가? 네. 석 달째 못 걷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안 됐구만. 젊은 사람이 다리를 못 쓰다니. 박 씨는 이 씨를 정자 평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씨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들. 그래, 잘 있었니? 네, 어머님이 잘 돌봐주세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의원은 뭐래? 이상 없대요. 이상이 없는데 왜 못 걷나? 이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픈 거예요. 할머니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뭔가 수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눈빛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업고 다니는 꼴이라니. 1시간쯤 지났습니다. 이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좀 피곤해요. 그럼 집에 가자. 박 씨는 다시 며느리를 업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지켜봤습니다. 조심히 가소. 며느리분 빨리 낫기를 바라오. 박 씨는 허리를 굽혀 며느리를 등에 업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것 봐, 며느리를 업고 있어. 말도 안 돼.
다리가 아프다는데 진짜일까? 박 씨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다리는 떨렸습니다.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씨를 방에 내려놓았습니다. 박 씨는 그대로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이 씨가 물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힘드시죠? 아니다. 이 씨는 빙긋 웃었습니다. 어머님, 내일도 밖에 나가고 싶어요. 박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도 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밖 공기를 마셨더니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어머님, 저 매일 밖에 나가고 싶어요. 박 씨는 난감했습니다. 며느리야. 그건 안 돼요? 이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의 눈을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웃고 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박 씨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알았다. 매일 나가자. 이 씨는 다시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다리도 욱신거렸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먼저 쓰러지겠구나. 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돌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 씨는 매일 며느리를 업고 밖에 나갔습니다. 어떤 날은 시장에 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시장 가요. 알았다. 어떤 날은 우물가에 갔습니다. 어머님, 우물가에서 사람들 구경하고 싶어요. 그래. 어떤 날은 이웃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인사하고 싶어요. 좋다. 박 씨는 매일 며느리를 업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수군거림도 커졌습니다. 저게 말이나 되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리는 거 아냐? 다리가 정말 아픈 걸까? 의원이 이상 없다고 했잖아. 그럼 꾀병인가? 박 씨는 그 소리들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며느리를 업고 다닐 뿐이었습니다. 박 씨의 몸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허리는 완전히 휘었습니다. 다리는 항상 떨렸습니다. 밥맛도 없어졌습니다.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오히려 살이 올랐습니다. 얼굴에 윤기가 흘렀습니다. 매일 밖에 나가 바람을 쐬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구경을 다녔으니까요. 박 씨만 힘들었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반년째였습니다. 박 씨는 이제 거의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등은 굽고 얼굴은 헬쑥하고 눈은 푹 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박씨 댁이 완전히 늙어버렸네. 저러다가 죽겠어.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일은 집안일이었으니까요. 반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박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50 초반이었던 박 씨는 이제 70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등은 완전히 굽었습니다.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구부정한 자세로 걸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눈은 푹 꺼졌습니다. 뺨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손은 뼈만 남았습니다. 살이 빠져서 옷이 헐렁했습니다. 박 씨의 몸무게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매일 며느리를 업고 다니느라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침에는 며느리를 업고 화장실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점심에는 며느리를 업고 마을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저녁에는 며느리를 업고 저녁 산책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밥을 지을 시간도 먹을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박 씨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반면 이 씨는 날로 살이 올랐습니다. 얼굴에는 윤기가 흘렀습니다. 피부는 더욱 하얘졌습니다. 눈은 반짝였습니다. 매일 박 씨가 지은 밥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과일도 먹고 떡도 먹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이것저것 사달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다 사줬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갑고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우물가에서였습니다. 박 씨가 며느리를 업고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우물가에는 마을 안악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빨래를 하고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다가가자 안악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를 우물가에 앉혔습니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여러 번 시도해야 했습니다. 한 안악이 다가왔습니다. 박씨 댁, 예, 며느리분 다리가 언제쯤 나으실까요? 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벌써 반년이 넘었잖아요. 다른 안악이 끼어들었습니다. 의원이 이상 없다고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꾀병 아닙니까?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럼 왜 안 났습니까? 그건 이 씨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엿 사주세요. 어머님, 저 비녀 사주세요. 어머님, 저 천 사주세요. 제 다리가 특이한가 봐요. 의원도 모르겠대요. 안악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안악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분 정말 아프세요? 진짜로? 이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네, 정말 아파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럼 왜 의원이? 의원도 사람이잖아요. 모를 수도 있죠. 안악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박 씨는 서둘러 물동이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마, 박씨 댁 잠깐만요. 한 안악이 박 씨를 불렀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하세요. 며느리가 꾀병 부리는 거 아닙니까? 박 씨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럼 왜 당신이 이렇게 말랐어요? 그건 며느리는 살이 오르고 당신은 말라가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박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씨가 나섰습니다. 어머님이 원래 식사를 잘 안 하세요. 뭐라고요? 걱정이 많으셔서 밥맛이 없으시대요. 안악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를 다시 업었습니다. 저는 가보겠습니다.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수상한 구석이 있어. 저 며느리 믿을 수가 없어. 박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를 방에 내려놓았습니다. 박 씨는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이 씨가 물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저녁은 뭐 먹을까요? 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며느리 방으로 갔습니다. 용기를 내서 며느리야, 네, 어머님. 우리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느냐? 이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요? 나를 이렇게 부리지 마라. 부린다니요? 전 다리가 아픈데요.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다. 의심요? 내 다리가 정말 아픈지. 이 씨는 빙긋 웃었습니다. 그래서요? 제발 이제 좀 걸어 다녀라. 싫은데요. 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야, 제발. 어머님, 이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이 나를 안 업으시면요. 뭐, 비밀을 말할 거예요. 박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비밀? 이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뭘 봤는지. 박 씨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뭘, 혼례 전날 밤이요. 박 씨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와서 밖을 거닐었어요. 그리고 봤죠? 이 집 마당에서 일어난 일을. 박 씨는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어머니와 남편이 싸우는 걸 봤어요. 제발, 그 얘기는, 이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술에 취해서 남편을 때렸죠. 남편이 반항했어요. 주먹을 휘둘렀죠. 박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만, 제발. 이 씨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남편을 밀었어요. 박 씨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남편이 뒤로 넘어졌죠. 머리를 돌에 부딪혔어요. 그건 실수였다. 진짜 실수였어. 피가 흘렀어요. 남편은 그대로 죽었죠. 박 씨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제발, 이 씨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죽음을 병사로 꾸몄죠. 제발, 그 얘기는 하지 마라. 뇌졸중이라고 했죠. 마을 사람들은 다 믿었어요. 박 씨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어머님이 남편을 죽였다는 걸. 제발 용서해다오. 이 씨는 일어섰습니다. 다리는 멀쩡했습니다. 걸어서 박 씨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박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계속 저를 업으세요. 그럼 비밀을 지켜드릴게요. 너는 이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니면 마을 사람들한테 다 말할 거예요. 제발 어머님이 선택하세요. 박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았다. 내일도 시장 가고 싶어요. 업어주실 거죠? 박 씨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씨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다시 누웠습니다. 잘 자요, 어머님. 박 씨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왔습니다.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울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 어떻게 하지?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비밀이 알려지면 박 씨는 살인자가 됩니다. 마을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아니, 관가에 끌려가 벌을 받을 것입니다. 박 씨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계속 없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 씨는 더욱 고분고분해졌습니다. 이 씨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줬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이웃 마을 시장 가요. 알았다. 어머님, 저 새 옷 사주세요. 그래, 어머님, 저 금비녀 사주세요. 좋다. 박 씨는 이제 며느리의 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게 정상인가? 분명히 뭔가 있어.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박 씨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박 씨는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몸무게는 처음에 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피부는 누렇게 뜨고 눈은 움푹 꺼졌습니다. 걸을 때마다 비틀거렸습니다. 숨소리는 가빠졌습니다. 기침을 자주 했습니다. 밤에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여전히 매일 며느리를 업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 방으로 갔습니다. 허리를 굽혀 며느리를 업었습니다. 화장실로, 부엌으로, 마당으로, 그리고 밖으로. 매일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박 씨의 다리는 항상 떨렸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박 씨가 며느리를 업고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박 씨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휘청했습니다.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으아! 이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둘 다 땅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박 씨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이 씨가 박 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씨 댁이 쓰러졌어. 어서 의원을 불러. 사람들이 박 씨를 들어 집으로 옮겼습니다. 의원이 달려왔습니다. 박 씨를 살폈습니다. 맥을 짚고 눈을 보고 가슴을 두드려 봤습니다. 한참 후에 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심각합니까?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과로로 몸이 망가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다간 죽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두 이 씨를 쳐다봤습니다. 이 씨는 방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갔습니다. 며느리분, 네, 이제 그만 걸으시오. 이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다리 아픈데요. 시어머니가 죽어가는데도 그러실 겁니까?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할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어쩔 수 없다니. 당신 때문에 시어머니가 죽어가고 있어. 하지만 제 다리가 다른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다리는 무슨 1년 동안 낫지도 않는 병이 어디 있어? 의원도 이상 없다고 했잖소. 당신 꾀병 부리는 거 아니요? 이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파요. 그럼 지금 당장 일어나 보시오. 못 일어나요.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런 못된 며느리를 봤나? 저런 걸 며느리라고 들였으니 저 꼴이지. 당장 쫓아내야 해. 그때였습니다. 박 씨가 신음을 내며 깨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박씨 댁, 정신 차렸소? 박 씨는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디? 집이요. 당신이 쓰러진 거요. 박 씨는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며느리를 업고 가다가 쓰러진 것. 박 씨는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박 씨를 부축했습니다.
박시댁, 솔직히 말하시오. 무슨 말을? 저 며느리가 정말 다리가 아픈 겁니까? 박 씨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렇소. 아니요. 우리가 보기엔 꾀병이오. 당신이 속고 있는 거 아니오?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럼 왜 이 지경까지 됐소? 당신 거의 죽게 생겼소.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 며느리를 쫓아내시오. 저런 걸 왜 집에 두고 계시오? 당장 내쫓으시오.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그건 박 씨는 이 씨를 쳐다봤습니다. 이 씨는 차갑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자 박 씨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어차피 죽을 목숨. 차라리 진실을 말하고 죽는 게 낫겠다고.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오? 제가 아들을 죽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박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전날 밤 저와 아들이 싸웠습니다. 술에 취해 제가 아들을 때렸어요.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박 씨와 아들의 싸움, 실수로 아들을 민 것, 아들이 머리를 부딪혀 죽은 것, 그리고 그것을 병사로 꾸민 것,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계속 울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그걸 봤습니다. 뭐라고요? 본래 전날 밤 며느리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씨를 쳐다봤습니다. 이 씨는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저를 협박했습니다. 협박을? 비밀을 말하지 않는 대가로 저를 부리겠다고. 그래서 1년 동안 며느리를 업고 다닌 겁니까?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 죄값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모두 이 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나쁜 계집, 시어머니를 협박하다니. 당장 끌어내야 해. 사람들이 이 씨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는 완전히 멀쩡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다리가 멀쩡하잖아. 역시 꾀병이었어. 이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처음부터 다리는 멀쩡했죠? 이 나쁜.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재빨리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너 이년아. 이 씨는 박 씨를 쳐다봤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바로 남편을 죽인 대가예요. 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어요. 이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혼례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근데 혼례 전날 밤에 봤죠. 어머님이 남편을 죽이는 걸.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걸로 끝이에요? 이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남편이 죽었어요. 제 인생이 끝났어요. 정말 미안하다. 그래서 복수한 거예요. 이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을 괴롭힌 거죠. 1년 동안. 마을 사람들은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이 씨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없었습니다. 옷 몇 벌과 비녀, 그리고 돈주머니. 이제 갈게요. 어디 가려고?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이 집과는 끝이에요. 이 씨는 박 씨를 마지막으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계세요. 며느리야. 다음 생에는
귀한 자식 죽이지 마세요. 이 씨는 돌아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을 비켜줬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이 씨의 뒷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며느리야. 마을 사람들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아무도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 박 씨는 병상에 누웠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약을 지어주고 침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박 씨의 몸은 이미 너무 망가져 있었습니다. 허리는 완전히 굽어서 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는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1년 동안 며느리를 업고 다니면서 뼈와 근육이 모두 상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는 걷지 못할 겁니다. 박 씨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를 돌봤습니다. 밥을 해다 주고 빨래를 해줬습니다. 방을 청소하고 약을 다려줬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동정과 연민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차가운 게 있었습니다. 아들을 죽인 어미, 그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박 씨를 찾아왔습니다. 박씨 댁, 좀 어떠시오? 그저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기구한 인생이구만. 하지만 자업자득 아니겠소? 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들을 죽이다니. 그것도 실수로. 매일 후회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소. 며느리가 한 일도 나쁘지만 당신이 먼저 죄를 지은 거 아니오? 박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어섰습니다. 푹 쉬시오. 남은 날이나 편히 보내시오. 할머니가 나간 뒤 박 씨는 혼자 울었습니다.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아들 생각에, 며느리 생각에, 자신의 죄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 씨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물도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몸은 더 말랐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피부는 누렇게 떴습니다. 2달째 박 씨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며느리야, 용서해다오. 남편, 내가 잘못했어. 밤에는 악몽을 꿨습니다. 아들이 나타나 원망하는 꿈. 며느리가 웃으며 자신을 업고 다니는 꿈. 박 씨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으악!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박씨 댁, 괜찮으시오? 박 씨는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아들이 날 쳐다봐. 정신 차리시오. 하지만 박 씨는 계속 헛소리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제발 용서해다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갔구만. 죄책감에 미친 거야. 석 달째 박 씨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얼굴은 해골처럼 변했습니다. 눈은 깊이 꺼졌습니다. 의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수의를 마련하고 관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박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박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어미가 먼저 간다. 저승에서 용서를 빌마.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박 씨를 발견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를 묻었습니다. 아들 옆에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죽인 어미, 그 소문이 퍼져 있었으니까요. 박 씨는 그렇게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편 이 씨는 다른 고을로 갔습니다. 낯선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과거를 숨겼습니다. 아무도 이 씨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1년 뒤 이 씨는 재혼했습니다. 상인과 결혼했습니다. 나이 많고 돈 많은 상인이었습니다. 이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큰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인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풍족했습니다. 옷도 좋은 것을 입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꿈, 박 씨가 자신을 원망하는 꿈, 그리고 가장 무서운 꿈, 남편이 나타나는 꿈. 죽은 첫 남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당신이 복수할 필요 없었어. 어미도 괴로워했어. 당신이 어미를 더 괴롭혔어. 이 씨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아니야.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하지만 꿈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습니다. 이 씨는 잠을 못 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새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밤마다 비명 지르잖아. 악몽을 꿔요. 무슨 악몽? 이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씨의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새 남편은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진찰했습니다. 몸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왜 저러는 겁니까?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이라뇨?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죄책감이나 후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 남편은 이 씨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무슨 일이 있었어? 이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박 씨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너도 괴롭구나. 복수는 또 다른 불행을 낳는구나. 이 씨는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저도 괴로워요. 5년이 지났습니다. 이 씨는 병들었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되었습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30도 되기 전에 이 씨의 장례식도 조용했습니다. 새 남편은 슬퍼했지만 오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의 과거를 몰랐으니까요. 이 씨도 그렇게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를 업고 산 시어머니 이야기 들었소? 아, 그 이야기. 끔찍하더군. 아들을 죽인 어미와 복수한 며느리. 둘 다 불쌍하지 않소? 그렇긴 하지만 자업자득 아니겠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죄는 죄를 낳고 결국 둘 다 불행해졌지. 누가 옳았을까요? 글쎄, 둘 다 그러지 않았을까?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불행을 낳는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교훈이었습니다. 박 씨도 이 씨도 둘 다 자신의 죄값을 치렀습니다. 박 씨는 아들을 죽인 죄로, 이 씨는 복수한 죄로 둘 다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둘 다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둘 다 불행해졌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자신도 괴롭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인과응보구나. 선한 일을 해야지. 남에게 해를 끼치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 씨의 집은 비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집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며느리를 업고 산 시어미니.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경고로서, 교훈으로서, 복수하지 마라. 용서하라. 죄를 짓지 마라. 그것이 이 이야기가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박 씨와 이 씨, 두 여인의 비극적인 이야기.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용서했겠습니까? 복수했겠습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릅니까? 답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복수는 또 다른 불행을 낳는다는 것.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 그리고 용서만이 평안을 가져온다는 것. 이것이 며느리를 업고 산 시어미니 이야기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 씁쓸하고도 깊은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인간의 죄와 복수, 그리고 용서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수는 결코 해답이 아닙니다. 용서만이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